자, 첫 번째 세션 패널 토의를 함께 해주실 분들을 단상으로 모셔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떤 이야기들 들려주실지 저도 너무나 또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저는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세션의 좌장을 맡게 된 건국대학교의 서병로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1세션의 포문을 너무 잘 열어주셔서 사실은 저희가 그 스피치 내용물을 받았을 때 이미지 그림이 많아갖고 굉장히 난해하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랬는데 오늘 짧은 시간에 20분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함축된 이야기였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전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The Future of Tourism, 그 미래 산업이라는 이야기로 우리 데이비드 퍽 선생님이 너무 잘 얘기해줘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lecture. Thank you for the impression lecture. The best expert in tourism. It is an honor to bring you. 특히나 관련된 내용 중에 제가 이제 앞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 내용을 좀 리딩하느라고 그 지역에서 하는 것 중에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역할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3년째를 맞이하면서 이제 앞으로 지속적인 것들을 이끌어가는 다양한 내용들로 오늘 간단하게 우리 이제 연사들을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민규 이사님, 일어나서 인사 좀 하시죠. 네, 야놀자 커뮤니케이션의 총괄 이사시면서 광주광역시 광주관광재단 브랜드 전문 이사와 중소기업 벤처부 창업진흥원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및 스타트업 육성 심사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전 직장으로는 스마일 게이트 그룹 전략 커뮤니케이션 팀장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오늘 스피커 중에 장문 이사님, 알리바바 코리아 플리그 이사님이십니다. 전 트립닷컴 코리아 호텔 사업부 대표를 맡으셨고 트립닷컴 코리아 한국 대표와 전 서울 호텔 매니저를 맡으셨습니다. 다음은 미카엘 토너글로우 전주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다음은 우리 강도영 대표이사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라우트 컨설팅 대표이사시면서 인천관광공사 IMA 유치분과위원장과 UN 밴더 리더 역할을 하시면서 전 레드캡 투어 관광 마이스 본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제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에 관한 연사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은 제가 먼저 오늘 그 시작하기 전에 우리 송민규 이사님께 간략하게 저희 연사님들이 또 되게 열심히 해주셔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여행 트렌드가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나 우리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직원이 지금 한 2,500명까지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여행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 지금 앞 시간에 우리 데이비드 프록 선생님이 빅데이터를 갖고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트렌드 시장과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야놀자의 송민규라고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초대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서 정말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도 정말 잘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여행,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여행 트렌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여행의 재발견, 두 번째는 비용의 증가, 세 번째는 기술의 덧입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국내 여행이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팬데믹 시대에는 더 이상 한국에서 외국으로 가거나 외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트라바운드 시장, 국내 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항상 수요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막아놨다 그래서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수요는 있어왔는데 공급이 차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여행이 계속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고향 예를 들어주셨는데 고향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뭐 일산의 킴텍스, 뭐 호수공원 있을 것입니다. 부산 하면 우리는 흔히 해운대, 자갈치시장 이런 대표적인 여행지를 떠오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개인 누구나 다 소셜 미디어를 갖고 있는 이 플랫폼입니다. 개개인이 다 미디어이자 플랫폼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나한테 맞춤된 여행들 이거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다 하는 여행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트렌드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과거에는 교통이 편한 곳 혹은 서울과 가까운 곳 이런 곳을 갔다면 지금은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이 모빌리티 환경이 잘 구축이 돼 있고 언제 어디서든 검색을 통해서 다 맛집이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또 놀거리라든지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원활하게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당연히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여행이 다시 한번 재발견되고 있다는 부분이 한 가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 위생을 비롯한 비용의 증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오신 분들 모두 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다 입국장에서 코로나 검사하셨을 거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사실 코로나 전에는 마스크를 아무도 안 썼습니다. 손 소독제도 비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비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공급이 끊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수요는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여행을 갑시다라고 했을 때 이 공급이 바로 덧입힐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여행사들이 코로나 시대에 감축을 했고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미 뉴스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공급은 이만큼인데 수요는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최근에 6월만 하더라도 리오프닝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이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지금 코로나는 이미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해외여행 가기에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적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항공 비용이 굉장히 기하급수로 비싸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유럽 파리를 여행 간다고 하면 비행기 값으로 한 150만 원 정도만 갔는데 지금은 25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돈입니다. 이게 어찌됐든지 부담스러운 거죠. 이거는 소비자도 부담스럽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도 어찌됐든지 이런 손소독제라든지 마스크나 이런 위생용품을 비치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이 여행 시장에 덧입혀지는 시간이 속도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행은 철저하게 접객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사람들이 나를 배웅해주고 대우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다면 지금은 고객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철저하게 DX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솔루션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 메이저 호텔 체인들도 이제는 과거에는 리셉션에서 체크인을 했다면 지금은 많은 회사들이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내가 셀프 체크인하거나 셀프 체크아웃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트렌드들이 저희가 바라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행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아주 좋은 관광의 미래를 얘기하는데 이제 5년, 10년 후 지금 우리가 2019년 코로나 이후에 항공, 관광 산업 전 세계 시장이 굉장히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5년 또는 10년 후에 지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또 바뀌어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표하시는 연사님들이 일부 자료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그런 것들을 뒤 화면에서 좀 켜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장문 이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여행객들이 목적지가 변하고 있는데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행객들이 목적지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산 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도 많이 다녀보고 오늘 주제 되게 좋습니다. 목적지 소비자들이 어떻게 선택할까? 왜냐하면 저희가 외국인으로서 목적지 볼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원소 보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전에 사실은 저희가 사실은 금매 아니면 가격 정도 많이 고려하고 그 목적지에 특색 같은 거 있는지 저를
꼭 가야 되는 이유가 맞는 거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첫 번째 고려하는 원인을 아무래도 안전, 위생, 아니면 그 코로나의 그 현지의 상황 어떤 건지 그거 먼저 조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적지에 지금 그 입구 절차도 입구 그 정책 그것도 확인 좀 합니다. 왜냐면 지금 입구 정책 여러 나라 다 다른데 많은 나라들이 지금 뭐 이미 오픈되고 뭐 노비자도 풀었고 그리고 국경선 오픈했지만 그래도 입구 정책에 볼 때는 뭐 PCR 검사 여부 있고 그리고 뭐 들어가고 나서 격리 유무 아니면 만약에 제가 그 나라 갔을 때 코로나 걸렸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고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 정책은 두 번째 원소로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그 가격이죠. 그 코로나의 그 코로나 이후에 항공권 많이 없애지고 그리고 항공권 이후에 그 호텔비도 많이 그 올랐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강단을 준비하는데 얘기가 조금 좀 멀어졌어요. 그 혹시 다음 페이지 좀 옮겨줄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그 제모가 사실은 처음에 제가 그 제모 준비한 거는 소비자 어떻게 목적지 선택한가. 근데 어제 라스트 미니에서 제가 목적지가 소비자를 선택한다 바꿨어요 일부러. 왜 그러냐면 지금은 소비자 입장에서 목적지 선택하는 거 아니라 목적지가 저를 선택해요. 왜냐면 제가 그 기본의 능력 가지고 없으면은 목적지 못 갑니다. 네, 왜냐면 제가 좀 한국에서도 시장 많이 본수를 하는데 이거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왜냐면 코로나 전에 사실은 한국인들이 2,500만 명 정도 해외 나가고 FIT 그룹 뭐 동남아 그리고 뭐 중국, 일본 많이 다닙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 지금 또 바뀌고 한국분이 국내 여행 많이 즐기고 있고 골프 많이 시작했고 야외 그리고 프라이베이트 여행 많이 즐기고 있어요. 왜냐면 안전 문제 때문에 위생 문제 때문에 등등 이렇게 즐기고 있고 지금 현재 추세에서 뭐 소소 일부 사람들이 이미 해외 나가고 있어요. 뭐 특히 태국, 특히 그 미국 그리고 베트남 등 FIT 이미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국 매주에 주말에 혹시 보시다시피 그 홈쇼핑에서 이미 뭐 그룹 여행 이미 시작했고 이미 그거 추세가 보이고 있어요. 근데 현지 상황에서 사실은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태국 작년에 11월 1일부터 10개 국가한테 그 no quarantine 격리 면제 풀어줬지만 아직까지 태국 숫자 보면은 지금 입국자 한 400만 명 정도 됐고 사실은 전체 태국의 1년의 입국자 4천만 명 대비해서 10% 미만이에요. 사실 그중에 숫자 보면은 뭐 일부 친척 방문 아니면 노동자들이 일부 그 태국 이미 가 있고 관광객 그리고 이미 천천히 회복하고 있는 추세이에요. 네, 이 숫자 보면은 사실은 한국은 4월, 5월 정도 격리 면제 시작해서 아마 숫자 더 6개월 이상 보고 어떻게 숫자 나오는지 데이터 나오는지 저희가 다시 분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좀 넣어주세요. 네, 아까 제가 더 말씀드리냐면 지금 소비자들이 사실은 목적지 고르는 거 아니라 사실 목적지가 저를 골라요. 왜냐면 일단 소비자 먼저 고민하는 그 문제 몇 가지는 일단 안전, 위생状况, 코로나 지금 현재 그 확진자 수, 그리고 코로나 회복 상황. 두 번째는 항공권 가격. 항공권은 요새 그 회복 여러분 조회할지 모르겠지만 여름 방학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동남아 가려면은 보통 왕복 태국 정도 한 12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 중이면은 이 가격 한 50만 원 미만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거의 항공가 3배 정도 올라갔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입국 격리 유무. 그 나라 갔을 때 제가 뭐 격리 당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그 격리 없이 다닐 수 있게 편하기 위해서 제가 그 나라 갑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 테스트 유무. 왜냐면 한국 입국하게 되면 아직까지 입국 전 48시간 PCR 테스트 아니면 24시간의 ART 테스트 여기 오자마자도 24시간 PCR 테스트
두 개 걸려가지고 아마 일부 관광대들이 이거 고민을 하다가 지금 가지 말자. 왜냐면 테스트 비용 얼마 비싼데 아세요? 테스트 비용을 1인당 보통 한 8만 내에서 10만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 비용에 생각하게 되면은 한 가족 다닐 때 한 뭐 3-40분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로나 테스트 유무도 매우 중요하고 이 목적지 선택할 때 비자 유무. 왜냐면 한국 분들이 여권 가지고는 뭐 배 50개 나라 갈 수 있지만 일반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에 올 때 아직까지 비자 필요합니다. 한국에 올 때 일본 갈 때 아니면 중국 갈 때 다 비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5번째 고려하는 원형이고 마지막 원소는 아무래도 입소문. 다른 주변의 친구분들이 친척분들이 그 나라 갔다 온 후에 체험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안 갔지만 다른 분들이 이미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모든 얘기를 들어보면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출발할 때 된다. 그거 많이 고려요. 다음 페이지 좀 넘어주세요. 그래서 목적지를 왜 저를 고릅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서 몇 가지 그 조건 가지고 오시면 제가 다닐 수 없어요. 그 나라에서. 왜냐면 일단 외국어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해외를 가게 되면은 영어 아마 필수인 것 같고 만약에 못하면은 이 나라에 입국할 때 절차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리고 온라인 핸드폰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노 페이퍼가 됐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되면 다 QR코드 찍고 있고 다 핸드폰 이용하고 있고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장소 가가지고 maybe 그 QR코드 찍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입장할 수 있고 maybe 또 그 식당 예약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거는 다 핸드폰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거도 제가 생각할 때 여행 다니면은 꼭 할 줄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반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핸드폰 아예 못 써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행 어떻게 다녀야지 제가 또 좀 목적지에 거꾸로 질문하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가 있는지 또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여행 세 번째는 해외여행 많은 경험자들이 그거는 무섭지 않고 제가 해외를 다닐 수 있어요. 지금 오랜만에 다니면 무섭잖아요. 한번 공항 가면은 무서워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바꿔가지고. 근데 여러 번 다니면은 경험 생기면 또 다닐 수 있어요. 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래 목적지 몇 가지 사실 제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앞으로 10년 동안 생각하게 되면은 한국 고양시도 목적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편의성을 위해서 뭐가 좀 지금부터 시작하면 더 좋을까? 근데 제가 세 가지 간단히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목적지에 대해서 외국어 수준 어느 정도 있는 거냐? 왜냐면 지금 그 지역에서 사실 다니면은 기본의 외국어 수준은 어느 정도 다 있으면 글로벌 관광객들이 올 수 있어요. 아까도 싱가포르 한번 대화 살짝 하는데 여기 살짝 약간 영어 잘 안 통한다. 약간 그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10년 동안 저희가 이거 만들면은 더 많은 외국인 분들이 이거 관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지 자동화, 약간 좀 정보 아니면 APP, 약간 이런 시스템 기본에서 오프라인에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를 좀 건설 좀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은 목적지 다원화. 다원화 어떤 뜻이냐면 일단 외국인 오실 때 여기 많은 체험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고 이것도 많았으면은 또 많은 관광객들이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장문 이사님이 한국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시면서 외국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바라보셨는데 우리 미카엘 터너글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Please tell me the story from a perspective of a foreign living in Korea. How do you think travel trend will change in the first Corona era? Thank you. Yeah, thank you.
So first of all, thank you for having me here, and would like to congratulate David about this excellent presentation. As you may know, I'm in Korea for the last 7 years. Yes. So I'm here in Korea the last 7 years, and I know very well. I have seen the progress of tourism before COVID, and we experienced very important challenge during the COVID period. And of course, different countries reacted in a much different way during COVID, which is something that we experienced all around the world. I believe that Korea reacted in a very responsible way, basically for the community, for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local people. Of course, inbound tourism is not a major market, so destinations that are depending a lot their economies in tourism are a little bit worried, and some of them they even tried to reduce the measures and the measurements and the level of security in order to start having some inbound tourism to support the local economy. Of course, we have seen different kind of situation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some more risky, some more positive. I believe Korea belongs to the very positive examples, and I'm sure that in the future this example will be something that will remain. Globally, all the people have changed their mindset about safety and security. Now it becomes a major and important element of our experience when traveling. We can take serious consideration about different methods of traveling more safely and more secure. We examine in a more detailed way what happens in the destination level, on accommodation, the different standards. And of course, the standards are changing a lot. But what I have to say mostly is that, as we said about the topic of the future of our tourism, what I can say is that the future of tourism cannot be considered as certain, because even the future of our planet is not certain. That's why, as David said, sustainability is becoming a very important part of our discussion in the next years. I believe that we have to start changing our mindset and our perception about tourism. Many destinations, many people, enterprises, they still consider success as a matter of volume and numbers. This has to be changed. So we have to start doing specific monitoring and measurements, because if we don't measure, we know very well that we cannot manage our destinations properly. I believe this kind of concern started already to emerge here and there. Some good examples we have seen from David, and we understand completely that now our main focus is on the societies. We have to consider that visitors are coming there not just to have fun. They have to be responsible, they have to be engaged with the local community. Their experience has to be something productive, bringing some added value in the local destination. And of course, we have to keep in mind that we have to keep some balance with our footprint. We know that traveling now creates a lot of emissions. So we have to make sure that when we travel, there are good reasons. And these reasons are not only related with us, but mostly with what we contribute and what experience we have through our engagement on the local level. So finally, I believe the future is something that we can build together. All the stakeholders, like said before, within the DMOs, they have to rethink again the structure, the model. We have to consider seriously that we have to become resilient in current and future challenges, and these challenges are going to be more and more, and we have to be ready to react fast. That's why I believe that the digital transformation is also very important, because it allows us
to react fast and efficient. So yes, I believe that the future is possible to be directed in the right way, and tourism has a good future, but we need to work on that. Thank you. Thank you for Mikhail. 예,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관광 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불확실성, 그리고 5년 후 또 10년 후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빠른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대응하고 노력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뭐 고양시를 방문했거나 다른 기타 도시를 방문했을 때 현지인들과의 상호 협력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 단순한 그 방문객의 즐거움이 아니라 부가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또 고도화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땡큐. 그다음에 우리 강도영 대표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비즈니스 이벤트, 특히나 이 인센티브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신데 특히나 이제 유엔의 벤더 리더 역할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특히 인센티브 분야에서 이 트렌드 변화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단체들이 유치를 많이 했거든요. 이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좀 현장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도영입니다. 데이비드 피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그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코로나는 진행되고 있죠. 이런 자리가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지만 인류가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고 있는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인센티브 분야에서 오랫동안 또 일을 해왔었고요. 지금도 한 2년 반 정도 멈춰 있었지만 올 4월 달부터 일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관광산업 전체가 트렌드가 급격하게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중에서도 인센티브 투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조심스럽죠. 좀 이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웃바운드, 인바운드가 4월 달부터 조금씩 재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양으로 보면은 그 팬데믹 이전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면면을 들여다보면요, 아웃바운드든 인바운드든 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디지털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들을 하고 계시냐면은요, 보통 이제 인센티브 투어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가 있고 참가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구매자, 참가자 모두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목적지를 선정한다라는 거죠. 또 목적지에 가서 어떤 체험 활동을, 과거에는 관광객하고 현지인하고 분리된 동선을 사용을 했었죠. 근데 체험을 현지에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OTT 그 방콕 하는 바람에 그 TV로 해서 전 세계에 한국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영화, 그리고 뭐 K-팝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류가 많이 전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요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한국에 오면은요 제일 가고 싶어 하시는 데가 카페라든가 미용실 같은 데예요. 과거에는 뭐 고궁이라든가 박물관 위주의 그런 체험 활동이었다고 하면은요 요즘 많이 바뀌고 있죠. 그리고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해외는 지금 여러 나라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나라들 열심히 가고 계시는데 가시는 분들도 전부 다 그런 체험 활동들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 아직도 멀었다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중국, 일본이 아직도 좀 폐쇄적인 코로나 정책을 좀 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입국이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주, 미주나 아니면 동남아 다른 국가에 비해서 조금 늦게 지금 시동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좀 잘못되어 있죠, 그죠? 굉장히 그래서 자원이 좀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예를 들면은 사실 관광 산업이라는 게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도메스틱 이 세 박자가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가지고 움직였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가치 사슬이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아웃바운드보다는 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안 되니까 인바운드가 안 되겠죠. 항공 공급이 안 되니까요. 네, 그 자국, 그러니까 로컬 쪽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호텔비가 굉장히 비싸죠. 또 국제 간 이동이 없다 보니까 항공료가 아직도 굉장히 비쌉니다. 조금씩 해소는 되고 있지만 수치로 본다라고 하면은 팬데믹 이전에 비교해서 뭐 한국 기준으로 했을 때 40% 정도 항공 좌석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아직도 갈 길은 이제 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센티브 투어 분야에서요, 그 목적지가 가지는 중요성은 저는 팬데믹 전이나 후나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잠시만요. 뒷장을 좀 넘겨주시죠, 우리 멘티에. 이건 제가 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화면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고요. 제가 이제 그 94년부터 업계에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20년까지의 일과 그리고 또 20년 이후의 일이 많이 바뀌었죠. 20년 이전 팬데믹 이전에는 그 레드캡 투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요. 이제 작년부터는 라우드 컴퍼니를 창립해서 지금 직원들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걸 뒷받침하는 데이터인데요. 네, 사실 작년부터의 데이터인데 6월 달까지 지금 통계가 나와 있죠.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40만 명 조금 넘는 숫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19년도에 1년에 아웃바운드가 3천만 명 좀 못 미쳤고요. 인바운드가 2천만 명 좀 못 미쳤죠. 그러면 그냥 평균으로 보면 200만 명 정도가 출입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직 굉장히 미미하죠. 또 마찬가지로 인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더 적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4월 달부터는 수치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스 분야는 원래 이제 도메스틱 위주로 해서 형성이 됐고 하이브리드 형태로 해서 진행된 것들도 많았었는데 실제 이제 관광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4월 달부터 수치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회복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좋은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여행 목적지 선택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딴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 현상인 것 같은데요. 국내를 많이 선호하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국민들 2,500명에서 1,500명 정도 해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의미 있는 데이터 조사를 했던 거여서 좀 봤는데요. 국내 여행에 있어서 계획과 경험을 보면은 팬데믹 이후에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회복세입니다. 심지어는 계획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 이전보다 높아졌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반면에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요, 팬데믹 이후에 계획과 경험이 급격하게 떨어졌죠. 심지어 아직 10%도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그 좀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도메스틱을 봤을 때 좀 편중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게 나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방의 조그만 소도시를 가더라도 외국인들 맞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환대 관련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마인드들이 많이 갖춰진 것 같고요. 단지 아직까지는 한국 사람이 해외로 못 나가는 만큼 국내 시설을 많이 이용하니까 높은 가격 때문에 아직까지 전환 장벽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인센티브 투어의 업무인데요. 사실 뭐 인센티브 투어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준비 과정이나 운영에 있어서요, 굉장히 그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기능력도 필요하고 한데요.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력들이 팬데믹 이후에 업계를 떠났다는 사실이고요. 그 인력이 채워지는 거는 결국은 인센티브 투어가 얼마만큼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관광 산업 전체에 있어서 좀 비슷한 양상이긴 하지만 제가 그 뉴노멀 시대 인센티브 투어로 해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안전에 대한 그리고 방역에 대한 그 욕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인센티브 투어는 구매자가 회사지 않습니까? 참가자들은 뭐 직원이거나 외부 직원이 되는데 회사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안전이나 방역에 문제가 생기면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인센티브 투어를 진행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올해부터는
지금 뭐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행사들도요. 2020년에 준비됐던 행사들이 연기됐었는데 시리즈로 해서 뭐 200명씩, 300명씩 나가는 행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인바운드 분야에도 소규모 인원으로 해서 20명, 30명 규모의 행사들은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 투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앞으로 좀 바뀔 부분 또는 지금도 실제적으로 이제 고객사로부터 이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거냐면요, 새로운 좀 트렌드를 수용해서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아까 체험 활동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관광지나 식당이나 호텔 같은 거 선정할 때 대행사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면은 고객사에서 수용하는 형태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곳, 또 현지인들이 많이 체험하는 활동을 경험해보고 싶어하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또 많은 도시를 갈 수가 없으니까 좀 체리 여행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는요, 뭐 과거에 이용되어졌던 부분은 뭐 참가자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한 거, 그러니까 등록 업무라든가 또 액티비티 뭐 이렇게 활동을 할 때 분임 분가로 해서 이렇게 인원 받는 거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받고 요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면은요, 이제는 인센티브 투어에도 디지털이 전체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아마 그러한 요구는 더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인력이 떠나고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 인원들이 오면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디지털 전환 스킬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시간이 지금 많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콕에게 I have a question for you. 고향 is the best destination.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is active economy? Yeah. So I want to talk about something Dr. Kang said. In the pandemic, and we were having this discussion this morning, we exposed a number of really significant weaknesses in our industry. And the one I'll use as an example, and I don't mean to speak badly or cast aspersion on airlines, but we know this in Canada, we know this in Korea, we know this in America. We have built a business model for things like airplanes, which basically says that at less than about 80+%, it's not a viable business. In Canada, we've had 5 months of the worst airports in the world. There's a lesson in there to all of us, and I think you said it really well when you said, as tourism organizations, we were able to shift to domestic. We were able to be a little bit agile. That agility, that shifting agility, we take it for advantage. We take it for granted because we say, oh, we had to do that, and we had to become domestic, and we had to shift our digital tools to local restaurants, etc. I want all of us to celebrate that, because when you look at it against things like airlines and shipping companies, they have a massive problem that they must solve in the next 5 years, which is you must make businesses that can scale. Imagine car companies are similar. Car companies have an output that at about 80%, just-in-time delivery falls apart, staffing falls apart. We've learned a valuable lesson, and the valuable lesson is one we get as human beings every so often. And the valuable lesson is this: anything can happen. And I think as destination organizations, we've actually done a pretty good job of being adaptive. I want us to remember that now as we go forward for resilience, that we were able to scale our models down to 60 and 50 and 40%. The airline industry can't do it. Air Canada drives me crazy, and I love them. They're our national carrier, but less than 80%, they almost can't run an airline, and that's a frightening concept, isn't it? So we must remember that while this is a black swan event, there will be others. And what we learned was, if we plan properly, we can learn how to scale in the events. We certainly spend all our time in business about scaling up, but we need to think about sometimes scaling down. 네, 시간이 부족하네요. 예.
지금 오늘 그 먼 길에서 오신 우리 데이비드 콕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지속 가능성, 경제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 DMO의 큰 역할들이 필요하다. 특히나 관광산업계가 어려운 시기를 이끌어가면서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도시의 발전을 5년, 10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준비 과정들을 이렇게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깊은 토론을 하게 되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좌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